에 대해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확인해 볼게요. 문제부터. 자, 문제 1번. 자, 아래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의 핵심어와 화자의 입장을 바탕으로 가에서 마 5개의 제시문을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형식이 똑같은 형식으로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유형으로 분류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요약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400자를 채우기가 맞춰서 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시문이 5개 아닙니까? 5개의 제시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미 5문장이고 조금만 더 보충을 한다 그러면은 뭐 7, 8문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유형으로 분류하니까 분류한다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한두 문장 또 쓸 수도 있고 벌써 문장들이 많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400자로 쓸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두 유형으로 분류하거나 요약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미 이제 여기까지 온 학생들은 이걸 응시하는 한국 애들 응시하는 학생들은 이미 논술을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시면은 유형 분류나 요약 문제는 난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하십니다. 그러나 답안이 400자라는 거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허용을 해주거든요. 어느 대학이든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국룰같이 이렇게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해도 보통의 경우는 10%예요. 근데 이제 440자 혹은 360자 이렇게 해가지고 답안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 연습이 많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중점으로 글자 수를 맞추는 걸 중점으로 제시문을 읽어볼 텐데요. 그래서 문제를 마저 확인해보고 제시문 읽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관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왼쪽 말풍선을 보시면은 관용은 무조건 조건 없이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말풍선 보시면은 상황과 조건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조건이 있다. 그 다음에 선택이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다음 제한이 있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한이 있는 거, 제한이 없는 거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글자 수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 고민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를 한번 읽어보면은 자,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잘하는 사람을 나는 잘 대해준다. 잘 못하는 사람 또한 나는 잘 대해준다. 그럼으로써 나는 자랑을 얻는다. 중요한 거는 잘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믿어온 사람을 나는 믿는다. 믿었지 않은 사람 또한 나는 믿는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죠. 자, 그럼으로써 믿어움을 얻는다. 여기까지가 이제 노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내용을 정리하는데요. 관용에 대한 노자의 이런 생각은 무의의 사유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무의의 반대는 자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귀란 타인이나 자기 바깥의 세계를 자신의 의도대로 바꾸려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의도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 가령 이렇게 해가지고 가령 예시를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자 한다면 관용의 철학자는 그를 불관용적인 사람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문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의미를 묶어보면 3개로 나오고 첫 번째는 노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부분, 두 번째는 이걸 정리하고 평가를 내리는 부분, 세 번째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3번이겠죠. 그래서 3번 부분은 우리가 좀 생략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1번과 2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두 문장을 쓴다 그러면 2번하고 1번 2번을 먼저 쓰고 1번을 부가적으로 우리가 선택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하나만 써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2번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관용을 무조건적인 관용이냐 아니면 제한적인 관용이냐 이게 두 개의 입장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2번을 빠뜨리고 그 입장을 분류해버리면 노자의 색깔이 전혀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노자의 학문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게 제시문 가의 내용인지 나의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무의가 들어가야 제시문 가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단순히 관용만 얘기해서는
불충분하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번을 쓰는 과정에서 무의를 쓰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보충을 해준다 그러면 자기까지 우리가 같은 수준의 논리적 단계 아닙니까? 무의와 자기 서로 대비되는 요 정도 수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은 1번 부분에서 차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그죠? 똑같이 행위한다라는 것을 1번은 추가할 수 있겠고, 정말 극단적으로 3번도 쓴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실 쓸 게 없는데 만약에 쓴다 그러면 3번까지 써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무엇을 남길까? 다 버리고 무엇을 남길까 하면은 무의라는 겁니다. 무의. 자, 그래서 가를 쓸 때는 이게 무조건적인 관용, 그죠? 무조건 차별 없는 관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자의 무의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쓰면은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촉법소년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입장이.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이게 조건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실치 않아요. 상대적인 거라서 확실치 않습니다. 좀 더 읽어보고 여기에 대한 평가를 찾아봐야 되겠죠. 자, A 교수는 최근 소년 범죄는 죄질, 계획성, 잔인함, 지능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다 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연령 하향. 그래서 이걸 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고 좀 더 조절하면서 촉법소년에 대해 연령에 대해서 적용을 이렇게 선택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 이제 여기까지 읽으면은 이게 선택적인 거구나. 관용을 다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촉법소년에 대한 촉법소년 자체가 관용에 대한 법이잖아요. 그죠? 관용을 다 베풀려고 하려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제 그 분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느냐라는 게 목적이니까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법무부는 촉법소년은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로 처분이 종결돼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에서 13세로 낮추겠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조절하고 있는 거죠. 형사 미성년자 기준이 만 13세로 낮아지면 촉법소년에 대한 법적 관용이 일정 부분 제한된다. 아주 확실하게 그죠? 말뚝을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좋죠. 그래서 이 촉법소년에 대한 법은 관용이죠. 아직 어리니까 다 봐주자라는 건데 일정 부분 제한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장으로부터 벌써 이제 답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문장들, 어떤 표현들, 어떤 키워드를 남겨줘야 되냐?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겠죠. 1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뭡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쓰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14, 13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좀 어색하다 그러면은 이 정도 내용까지 우리가 봐줄 수 있겠습니다. 대동소이해요. 근데 이건 좀 더 보편화시킨 문장이 되겠어요. 연령을 하향시키자. 그래서 13세에서 13세로 낮추자. 같은 얘기죠. 하지만 이걸 쓰는 게 좀 고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같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우선은 이거는 꼭 써야 돼요. 그죠? 법적 관용이 일정 부분 제한된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내용들은 별 의미가 없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달을 볼게요. 오늘날 많은 국가는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산적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게 화제죠. 화제. 그 다음에 생산적 복지는 복지제도에 따른 효율성 저하와 복지 축소에 따른 형평성 저하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복지와 노동을 연계하는 복지제도이다. 그래서 생산적 복지 정책 이 부분이죠. 이거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것과 이것, 그죠?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즉, 소외 계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노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다시 풀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즉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답안에서는 핵심적으로만 쓰면 되니까 이 부분은 선택하시면 돼요. 앞에 부분이 중요할지 뒷부분을 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고, 좀 더 봅시다. 이를 통해 국가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근로 의욕을 높여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도 보호하고자 한다. 이게 이 내용이죠. 그죠?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와 더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의 노동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일할 환경을 조성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생산적 복지 정책이 무관용이냐 아니면은 선택적 관용, 죄송합니다. 무차별적인 관용이냐 아니면은 선택적인 관용이냐라는 부분에서 선택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복지와 노동을 연계하기 때문에 복지를 무제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노동하거나 노동하려는 자에 한해서 복지를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쓰면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 내용을 좀 뭔가 부연을 한거나 좀 더 풍부하게 얘기를 쓴다 그러면은 복지와 노동을 연계하는 복지제도, 생산적 복지제도 라는 것을, 이것은 제한적인 관용의 관점이다라는 것을 쓰면서 추가적으로 효율성 저하와 형평성 저하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거다라는 말을 쓰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노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복지이다라는 말을 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일반화된 용어들이 많이 있는, 그죠? 이런 것들 쓰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부연 설명으로 플러스 알파까지 쓰는 것은 우리가 너무 과하죠.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문장, 조금 더 많다면 두 문장 정도로 쓸 텐데 플러스 알파까지 쓰면은 얘기가 길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용에 대해서 무차별적이냐 아니면은 선택적이냐라는 부분까지 설명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산적 복지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복지와 노동이 연계되어 있는데, 그것이 선택적으로 우리가 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그런 형태의 복지다, 선택적이다, 노동과 연계해서 선택적으로 복지한다라는 내용을 쓰면서 이런 효율성 저하와 형평성 저하 요 정도만 쓰면은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관용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본래의 관용을 부정하게 되는 관용의 역설에 빠질 수 있다. 또 이게 이제 화제죠. 이게 화제입니다. 칼 포퍼는 만약 우리가 심지어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무제한적인 관용을 베푼다면, 만약 우리가 편협한 자들의 맹공격에 대항해 관용적 사회를 지켜낼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관용적인 사람들은 파멸할 것이고 관용도 그들처럼 소멸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관용의 역설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는 관용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푸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를 관용의 역설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불관용의 태도를 관용하면 관용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며 구성원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불관용의 태도를 관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관용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범위 안에서만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따라서 착취여가 폭력 등과 같은 보편 윤리에 어긋나거나, 보편적 가치 똑같은 말이죠, 사회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 등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인과관계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관용의 역설에 빠진다, 이런 논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용의 역설,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이 내용을 먼저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관용의 역설은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므로,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지므로 우리는 선택적으로, 그죠? 아주 무차별적으로 관용을 하는 것은 관용의 역설에 빠지게 되는 비극이 초래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관용의 태도를 관용하면 관용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며 자유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런 내용까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범위 안에서만 보장돼야 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잘 정리를 한다면은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 윤리나 사회적 이익을 해치는 행위 이런 것도 쓰고 싶지만 결국에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종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제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바꿔서도 상관없겠지만은 이거 하나로 전부 다 종합이 되니까 이걸 쓰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은 꼭 필요하죠. 그래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략이 가능할 수는 있긴 한데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관용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린 것만으로 충분하냐 아니면은 구성원의 기본적 자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까지 써줘야 되느냐 관용의 역설을 설명하는데 어디까지 필요하느냐 사실은 이것도 좀 생략이 가능한데 그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선생님 생각에는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쓰는 거 권장하고 이거까지 쓰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여기까지 라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을 보시면은 자, 이거를 다 읽자니 조금 숨이 차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렇게 원곡동 일대를 다문화 특구로 지정하게 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얘기들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읽어볼게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운영하고 이렇게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및 글로벌 청소년 센터를 통해 다문화 아동들의 복지, 건강, 교육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잘해줬다 이거죠. 다문화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국내 최초로 외국인 주민 인권 조례를 제정했으며 조례 실행과 시책 추진을 위해 외국인 인권 증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다문화 정책을 지원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이 외국인들에게 특별히 선택적으로 더 잘해주자는 건지 아니면 뒷부분이 나오죠. 이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두지 말자는 거지. 그 관점 아직은 선택이 안 돼요. 그죠? 너무 성급하게 선입견으로 결정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가치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죠. 안산시 관계자는 다문화 시대를 맞아 내 외국인이 똑같이라는 말 하고 있죠. 이제는 비로소 이게 제한 없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존중되고 보호받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없으면은 다양한 생각들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외국인들을 선별적으로 더 잘해주자라는 의견도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선택적인 관용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 내 외국인들이 똑같이 존중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을 두지 말자 그렇게 해서 무차별적인 그죠 제한 없는 관용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유형으로 그죠 관점으로 나누어서 써볼 수 있겠고 이 내용들을 얼마나 축약해서 실제 답안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다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평가를 내려볼게요. 자, 문제 1. 대화 내용에 기초하여 무조건적인 관용과 선택적 조건적 관용의 관점이 도출되고 이거 뭐라는 거야? 이해겠죠? 이해에 기초하여 제시문을 분류하면 첫째, 무조건적인 관용의 입장인 가, 마가 있고 너무 길다. 너무 길어요. 도출된다. 여기까지 도출된다 하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관용의 입장은 다 버리고 그냥 무조건적 관용의 입장은 가마가 있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쓸 필요도 없어요. 이런 말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선택적 조건의 관용의 입장이 나다라가 있다. 이렇게만 써도 됩니다. 그 다음 가는 노자의 무의를 기반으로 무의 잘 쓰고 있죠. 노자도 쓰고 있고 그죠?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어 꼭 호의라고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조건 없고 차별 없이 잘 대해주는 뭐라고 했죠? 차별 없이 잘 대해주고 그죠 믿고 그죠 이런 얘기를 쓰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를 쓰면 되겠어요. 호의를 베풀어 보여주고 그래서 잘 대해주고 그다음에 잘 믿고 이거를 호의라는 말로 종합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안 되면은 그 있는 그대로 그냥 잘 대해주고 잘 믿는다 그죠 이렇게 함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마의 안산시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을 고려하여 내 외국인을 똑같이 존중하는 다문화 정책 내 외국인 다문화 정책 그죠 그래서 쓸 말은 이거죠. 내 외국인 똑같이 이거랑 그 다음에 다문화 시행 정책은 화제니까 그죠 이건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 없는 관용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문제 없죠. 자 반면에
재심은 나는 일정 연령 미만의 소년에게 적용되는 촉법소년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촉법소년 문제를 얘기하면서 선택적 관용을 보여주고 이거 선택적 이렇게 하고 끝내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촉법소년 문제를 다루면서 뭔가 뭐랄까 제한을 그죠? 제한을 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연령을 낮추고자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므로 제한적인 관용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매우 잘못됐어요. 촉법소년 문제를 다루며 선택적 관용을 보여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한 연령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죠? 선택적인 관용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연령 조정의 문제를 꼭 써줘야 돼요. 이렇게 쓰면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는 복지와 노동을 연계하는 생산자 복지제죠. 이거 잘 쓰고 있죠. 조건에 있는 선택적 관용. 이것도 역시 좀 부족하죠. 그래서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는 이 과정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지를 선택적으로 그죠? 시행하려는 베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만 단어만 던져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이게 왜 무차별적인 관용인지 왜 제한적인 관용인지 설명하려면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에 참여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좀 더 복지를 베풀려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산성, 효율성과 그 다음에 이제 형평성 문제를 쓰는 것도 좋죠. 자, 그 다음에 나는 관용의 역설을 통해 불관용은 관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보약, 그죠? 맞기는 맞는데 너무 심각하다, 그죠? 그래서 관용의 역설 맞아요. 이거 화제니까 써야 됩니다, 그죠? 불관용마다 관용이 되어서는 관용의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써줘야 돼요. 이게 왜 납득이 돼? 왜 이게 무차별인지, 왜 조건이 있는 건지, 조건이 없는 건지. 그죠?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이 돼야 되는데 화제만 던져주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거,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시답안인데 글자 수 맞추는 거 외에 그런 감을 잡는 거 외에는 내용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요. 1번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